사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험 신호가 아닐 때가 많아요. 사는 건 기술이다, 파는 건 예술이다, 이런 말들까지 하세요. 팔고 나서도 이거는 다시 사야겠다 싶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신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진 주식을 좀 손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 주변의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주변에서 손절을 제일 못하는 분을 꼽으라 라고 하면 사실 저희 어머니거든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정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 인연 맺은 거는 진짜 소중히 여기고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주식도 아픈 손가락인지 이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계속 데려가시는 걸 많이 봤는데, 신기하기도 한 건 오른 주식은 또 금방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좀 이상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 하나로 좀 수렴하는 것 같아요. 못 보내주는 주식은 내가 팔자마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좀 무서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 주식을 빨리 파는 것도 그렇고 떨어진 주식을 못 파는 것도 그렇고,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기 전에 일단 빨리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챙기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아쉬움을 느끼기 싫어서, 그런 후회를 하기 싫어서 하는 행동인 것 같고요. 떨어진 주식을 못 파는 거, 이런 거는 팔고 나서 반등하면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거를 안 느끼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해 자체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온다기보다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싫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들고 있다가 올랐는데 수익 실현 못하고 들고 있다가 빠지면 진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후회들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떨어진 주식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 팔았는데 바로 올랐다 라고 하면 내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좀 문제로 느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버튼,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정하는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그런 그 결정을 유보하고 이제 안 팔면 아직 손실 확정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손실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현실을 직시를 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 자체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오는 어떤 현상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독한 마음 먹고 파세요 라고 막 다그칠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할 일 없는 좋은 회사를 사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놓고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 괜찮잖아요. 좋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곁에 두면 계속 오래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물건도 좋은 물건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계속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봐도 좋은 그런 주식들만 이제 같이 가게 되면 손절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규칙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하거나, 이거를 사람 의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면 누가 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진짜 성인 군자, 예수님 부처님 투자를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삶이 너무 거대해졌지만 맞아요. 네. 작가님이 전문가로서 어떤 기준으로 이 주식은 정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인 주식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오. 근데 이게 제가 매번 투자를 잘해서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손실 나면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갖고 싶은 주식이라고 하면 판 다음에 다시 사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한번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팔았다가 똑같은 걸 사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보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물건을 실제 가치보다 더 좋게, 더 비싸게 느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는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중고로 팔 때도 생각해보면 내 물건 팔 때 이건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보유 효과라는 건데 주식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뭐 조금이라도 보유했으면 그게 약간 정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고 좀 더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먼저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팔고 아예 남처럼 이제 새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진짜 신기한데 분명히 팔기 전에는 이거 좀 더 보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주식이었는데 팔고 나면은 이거 내가 다시 살 이유가 별로 없는데 다른 애가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살 주식이면 단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팔고 나서도 이거는 다시 사야겠다 싶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사요. 그게 진짜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저평가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라서 뭐 수수료가 당장 조금 아까울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수수료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좋은 주식을 계속 같이 가기 위해서 내는 수업료 정도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당장 누구나 오늘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계좌를 한번 살펴보고 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팔아보고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팔고 나면 돈이 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여력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주식들을 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팔았던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 같아 보여서 다시 사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다 생기게 되니까 한번 이제 반기 정도 점검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새롭네요. 팔고 나서 같은 걸 산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시점을 잘못 잡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샀을 뿐이지 좋은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좀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비중이 큰 종목 이런 게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나쁜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30%, 40% 심지어는 뭐 60, 70% 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유독 그 종목이 내 계좌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럼 진짜 그게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타기 계속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비중이 커졌다는 뜻일 거거든요. 이게 계좌 점검할 때 뭐 핵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뒤에서 같이 한번 짚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바로 보시면 계좌 비중들을 놓고 봤는데 내 마이너스가 큰 게 가장 많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험 신호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기회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신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할 때 지금 같은 분위기죠.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대중교통을 타도 그래서 저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식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늘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평소에는 주식 근처도 안 가던 사람들이 요즘 이 종목 좋다고 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가 조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기죠. 이게 왜 위험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살려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자라고 하면 더 살 사람이 아마 더 없겠죠? 그러면은 더 들어올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더 못 올라가겠죠. 살 사람이 더 있어야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꼭대기 근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역사적으로 큰 폭락 직전에는 늘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주식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 분위기가 한 번씩 있잖아요. 사실 요즘이 좀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4년 전에도 이런 분위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고점이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막 떨어지는 시기 왔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아니었어요? 그때도 삼성전자였죠. 그때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그랬었죠. 그런 시기가 오면 그 직후에 반드시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이 꼭대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로 조금만 더 가면 언젠가는 폭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에는 더 큰 불장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런 때가 좀 제일 위험한 시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치고 나서 이제 훅 떨어진 다음에 그때는 이제 다들 고점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면 좀 치를 떨고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다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가 바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기가 오히려 더 편해지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조금 더 신중해지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데이터들 많이 보잖아요. 볼 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대출해서 주식을 하는 비중이 높은가, 이거를 많이 보고 주식 예수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역대 최고치로 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빚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하겠다, 이런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새롭게 크게 베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갖고 있는 거 다시 점검하는 시간 좀 가져보고요. 한 번씩 자산 배분이라는 것들도 공부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자산이 오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당장 내일 폭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다 팔라는 말이네요. 그런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제 분위기일 때, 나도 축제는 즐겨야죠. 축제는 즐기지만 이럴 때 이제 축제 밖에 문 바로 앞에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들떠 있을 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 끊기 시간 좀 안 되나? 이렇게 뭐 시간도 좀 보고, 그런 행동들을 한 번씩 해보라는 얘기예요. 당장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개미들이 다 빠져야 이 장이 괜찮아질 텐데, 이런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사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매도를 비싼 값에 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고, 그러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빨리 팔고 비싼 값에서 적정한 값에서 싼 값에서 이렇게 팔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들, 더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수 매도의 새가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야 좋은 시장이 되고 건강한 시장이 되는데, 다들 사겠다고만 입 벌리고 있는 시장이 되면 그건 사실 별로 건강한 시장은 아니죠. 예. 그럼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신호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는 건 기술이다, 그런데 파는 건 예술이다, 이런 말들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매도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파는데요. 하나는 돈이 실제로 필요할 때 이걸 팔아서 더 좋은 그 주식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생애 주기에서 뭔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내가 예상하고 있던 이제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만 이제 팔아서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손실을 확정하든지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단지 그냥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전부 팔지는 않아요.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오르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리밸런싱하고 할 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시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끔씩 일부만 팔 때는 있어요.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수치로 보기보다는 어떤 느낌? 평소 흐름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확 튀어오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느낌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나는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닌데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매도를 하는 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심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식에는 이제 평균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런 선, 뭐 초록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숫자 뭐 5, 10, 20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텐데,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 5일 동안, 과거 10일 동안, 과거 20일 동안, 혹은 뭐 과거 5주 동안, 10주 동안, 20주 동안 이렇게 과거의 가격들을 평균으로 낸 거를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멀리 위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저는 조금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추세라는 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평균 회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 다 평균으로 회귀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저는 예를 들면 한 주 정도씩 팔아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고점 근처에서 조금은 수익을 챙겼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고점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팔았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때 못하고 아니면은 내가 어깨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하고 나면 그런 형태의 매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진짜 오래 들고 가겠어 라는 것들도 나는 계속 이제 이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준비가 돼요. 이렇게 고점 근처라고 생각했을 때 한 주식 이렇게 팔아보는 거는 심리 관리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었다 라고 하면 떨어지고 나서 그때 팔 걸 이런 후회가 되게 크게 밀려올 것 같아요. 그 후회를 안 느끼기 위해서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심포도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저 꼭대기에서 한 주라도 팔아봤어. 그거를 위안으로 삼아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 후회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까지 다 팔아버리게 만든다거나 뭐 투자를 잘못된 형태로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욕심을 좀 덜어내고 끝까지 버티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심리관리용으로 파는 거는 일부이고요. 완전히 다 파는 거, 이런 건 정말 신중하게, 그런데 조금씩 덜어내는 거, 이런 거는 심리관리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뉴스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데 정작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다 들어가서 이제 뉴스로 확정됐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옛날이랑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감에 미리 사둬서 주가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제 확정되고 나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다렸던 거 떴으니까 이제 차익 챙기자 하고 파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호재에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셔야 될 판단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잘못됐나? 이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그 뉴스가 회사의 본질을 바꿨나? 라는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아는 호재가 발표되었다고 하면 그래, 주가 조금 빠지는 건 정상이지, 막 놀라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따라서 팔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 자체가 회사의 5년, 10년을 바꿀 진짜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 그게 단기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걸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처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그 HBM 잘한다, AI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다들 좀 시큰둥했거든요. 주가도 좀 조용했었어요. 당연히 이런 뉴스 나오고 할 때 뭐 조금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실제로 AI가 폭발하면서 모두가 열광하는 때, 그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씩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시큰둥할 때가 진짜 매수할 기회였고, 지금 뭐 다 열광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늦었다라는 감각이 조금 있잖아요. 사실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좀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뉴스에 일일비 하기보다는 거꾸로 한번 물어보는 선택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들 의심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문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전 지금 그런 게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긴 이야기이긴 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이라든지 제 채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정리해보면 좋은 뉴스에 주가가 빠질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주가가 아니라 뉴스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커질 산업이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어디서 뭐 출시했대 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뉴스인지 아니면 회사의 미래를 바꿔가는 뉴스인지, 이것만 좀 구분해 보시면 같은 뉴스로 이게 뭐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기회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계좌를 보고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를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내 계좌에 있는 주식 종목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한 손에 다 들어오면 좋고요. 이렇게 5개. 양손으로 못 센다. 그러면 빨간불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조금씩 갖고 계시는 거다 이러면은 관계가 없는데, 돈 버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도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 10개가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못해서 그런 것일 텐데, 제일 신뢰하는 주식 5개만 남기시고요. 다 파시고
나머지 돈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지금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한번 쭉 써봤다면 각각 보유 금액을 써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주식이 1000만 원 있고 B 주식이 700만 원 있고 C 주식 300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 전체 금액 중에서 이게 비중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비중을 계산을 해 보시고요. 세 번째가 그 중에 마이너스인데 비중까지 큰 종목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내 투자를 망치고 있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손실 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 비중이 가장 클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많은 종목들은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실패하는 계좌를 보면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이따만치 크고요. 진짜 좋은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재미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덮어놨다가 진짜 더 큰 문제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비중이 이미 커진 주식들은 애증의 관계가 이미 형성돼 버린 주식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 팔라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게 다 팔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내가 판 다음에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내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더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이미 실패한 것들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셔서 더 좋은 투자 방법으로 나는 거듭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060 투자자들이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투자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진짜 어려우시겠지만 수익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일 들여다보는 그 빨갛고 파랗고 한 숫자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판단들을 진짜 많이 망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 진짜 좋은 회사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탄탄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전이 오면 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요. 오늘 당장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좀 자만하게 만들어서 무리하게 더 뭔가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출렁 있는데 회사의 진짜 가치는 매일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신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나,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고, 이렇게 되면 오늘 주가가 뭐 빨갛든 파랗든 뭐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시간이 알아서 그걸 보정해서 다 정답으로 데려다 줄 건데, 영상에서 여러 얘기 드렸는데 그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아니라 그 회사 자체를 보고 내일이 아니라 5년을 보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마음 편하게 오래도록 돈을 버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